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이하고도 서글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암행어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아이와 저의 기막힌 인연, 그리고 그 아이의 천재적인 재능이 불러온 운명의 소용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삼남 지방의 민심을 살피던 저에게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서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범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서둘러 말을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관가에 도착했을 때 포교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아이는 고작 대여섯 살 남짓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고 있어야 할 아이가 무서우리만큼 차분한 눈으로 옥사의 담벼락을 응시하고 있더군요. 제가 어패를 보이고 신분을 밝힌 뒤 사건의 전말을 물었습니다. 사또는 아이가 부모의 침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으리, 저 담벼락 밑에 묻힌 신발의 주인이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신발은 이 관아의 포교 것이니 확인해 보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담벼락을 파헤치자 놀랍게도 피 묻은 신발 한 켤레가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범인이었던 포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아나려 했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범인의 발걸음 소리와 흙의 상태를 보고 증거를 숨긴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이 기이한 아이를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백운이라 지어주었지요. 흰 구름처럼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운이는 저의 수양아들이자 암행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백운이는 자라면서 더욱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충청도의 한 고을에서 발생한 곡식 도난 사건을 해결할 때였습니다. 관아의 창고는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 하나 부서진 곳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곡절이라며 떨고 있었지만 백운이는 창고 주변의 개미떼를 한참 동안 관찰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귀신은 쌀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미들은 바닥이 아니라 천장에서 내려오는 쌀가루를 먹고 있군요. 알고 보니 범인은 창고 옆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지붕 기와를 살짝 들어 올리고 낚시 장비를 이용해 곡식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백운이를 두고 추리 천재라 칭송했지만 저는 아이의 눈에 서린 깊은 통찰력이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본다는 것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미리 마주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백운이는 15이 되던 해에 이미 저를 대신해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치며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지만 운명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백운이가 성인이 될 무렵 한양에서 기괴한 서찰이 날아들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하룻밤 사이에 차례로 실종되는데 현장에는 오직 붉은 꽃잎 한 장만이 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암행어사의 명을 내리시며 이 사건의 뿌리를 뽑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백운이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자의 마지막 동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양에 도착해 실종된 대감들의 집을 살피던 중 백운이가
뜰에 떨어진 흙을 손끝으로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흙은 한양의 것이 아닙니다. 동해안의 짠 기운과 북쪽의 서늘한 기운이 섞인 흙입니다.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들의 소행입니다. 백운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붉은 꽃잎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조선 땅 어디에서도 자라지 않는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온 기이한 약초의 꽃이었습니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우리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다가갔습니다. 실종된 관료들은 모두 15년 전 백운이의 가족이 몰살당했던 그 마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죄 없는 백성들을 반역으로 몰아 죽이고 그 재산을 가로챘던 자들이었죠. 백운이는 자신의 부모를 죽게 만든 진범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실종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닌 처절한 복수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백운이가 사라졌습니다. 제 방 책상 위에는 아이가 남긴 짧은 글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구름이 아닌 비가 되어 내려야겠습니다. 저의 시작이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끝내러 갑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운이는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을 자신이 직접 쥐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저는 아이를 막기 위해 실종 사건의 마지막 조각인 영의정의 사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한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진실의 현장에는 칼을 든 백운이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운아, 안 된다. 검을 내려놓거라. 제가 소리쳤지만 백운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자의 입에서 나온 거짓이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제 어머니를 불태웠습니다. 법은 이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추리천재라고요? 그 재능 덕분에 저는 매일 밤 부모님의 비명소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억눌린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은 백운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미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시킨 일이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백운이는 저를 바라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걷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머무를 곳이 없어야 구름인 법이지요. 그 말을 남기고 백운이는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아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쏟아졌고 저는 절규하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낭떠러지 끝에 남겨진 것은 백운이의 찢어진 옷자락과 핏자국뿐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영의정은 권력을 유지했고 사라진 관료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추리천재 소년이 암행어사를 배신하고 도주하다 죽었다고 떠들어댔지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천재적인 머리로 분명 어딘가로 숨어들었겠지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암행어사직을 내려놓고 전국을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어촌 마을의 주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모가 제게 술상을 내오며 묘한 말을 건네더군요. 나으리,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선비가 이 서찰을 맡기며 꼭 나으리처럼 생긴 분이 오면 전해주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글자 대신 붉은 꽃잎 한 장과 함께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한양의 가장 높은 곳,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에 닿도록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뒤흔들 더 거대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백운이가 남긴 지도가 가리키는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준비한 마지막 반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시지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과연 백운이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저를 그 높은 절벽으로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양 도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대궐의 기와지붕들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죠. 백운이가 남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절벽 틈새에 간신히 뿌리를 내린 노송 아래였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밑동을 살폈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바위 하나가 부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지요. 바위를 힘껏 밀어내자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굴이 나타났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과 함께 은은한 향취가 났습니다. 그것은 백운이가 평소 좋아하던 박하향이었지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굴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수많은 서책, 그리고 수십 통의 서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백운이의 필체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소자는 아버지를 떠난 그날 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저들의 죄악은 영원히 묻히고 아버지마저 위태로워질 것을 알기에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운이는 지난 1년간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며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비리의 증거를 모두 수집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명나라와의 밀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그 돈으로 사병을 길러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백운이의 가족이 몰살당했던 이유도 백운이의 아버지가 이 밀무역의 단서를 잡았기 때문이었죠. 백운이는 자신의 천재적인 추리력을 발휘해 전국에 흩어진 밀거래 장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어떤 장부는 우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어떤 기록은 저잣거리 주막의 벽지 뒤에 숨겨져 있었죠. 백운이는 그 모든 조각을 맞춰 거대한 범죄의 지도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찰의 마지막 문구에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조각이 남았습니다. 영의정이 숨겨둔 진짜 장부는 궁궐 안 가장 깊숙한 곳인 내수사에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임금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임금님의 주변에도 이미 저들의 끈앞풀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이 서찰과 함께 둔 금패만을 믿으십시오. 저는 서찰 옆에 놓인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선대 왕께서 하사하셨던 이친 금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문이든 열 수 있고 어떤 군사든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의 상징이었지요. 백운이가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아이는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제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판을 짜두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굴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에 찬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굴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횃불도 없이 달빛의 의지에 다가오는 그 형체는 키가 훌쩍 큰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냐? 제가 엄하게 꾸짖자
그 형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저 백운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아니, 매일 밤 기도로 불러보던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던 날 입었던 상처인지 왼쪽 뺨에는 긴 흉터가 남았지만 맑고 총명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운이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울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영의정이 궁궐을 장악하려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백운이의 말에 따르면 영의정은 오늘 밤 종묘 제례를 틈타 임금님을 유폐시키고 세자를 폐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미 궁궐 수비대장까지 포섭된 상태라 정규군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백운이가 모아둔 증거와 금패를 들고 어둠을 틈타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영의정의 사병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운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문은 피해야 합니다. 서쪽 성벽 밑에 하수구가 연결된 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길을 터두었습니다. 백운이는 마치 제 집 앞마당을 드나들 듯 익숙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이는 이 거사를 위해 지난 1년간 한양의 모든 지리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성 안으로 잠입한 우리는 내수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영의정이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임금님께 이 사실을 고하고 반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수사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자객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운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찾으십시오.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너를 또 사지로 보낸단 말이냐? 제가 반대했지만 백운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암행어사로서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백운이는 품속에서 작은 폭죽 하나를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백운이는 반대편 지붕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자객들이 백운이를 쫓아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수사 뒷담을 넘었습니다. 서찰에 적힌 대로 세 번째 기둥 밑을 파헤치자 붉은 비단에 쌓인 두툼한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영의정과 변방의 장수들이 나눈 영모의 서신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들을 단칼에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부를 품에 넣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운이가 유인하던 방향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움켜쥐고 소리가 난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자객에게 둘러싸인 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백운이가 있었습니다. 백운아!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자 자객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칼을 휘두르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운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부는 찾으셨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금패의 신호를 보고 달려온 국왕직 속의 친위대였습니다. 백운이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친위대는 다른 길로 우회하여 영의정의 사병들을 포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영모의 가담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영의정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에는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려앉았지요. 저는 품에 안은 백운이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아주 가느다란 실바람 같았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와 아이를 정성껏 살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에 장담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제공을 치하하시며 정승의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런 자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지요. 저는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백운이를 데리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행어사와 그 아들이 역모를 맞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산속 작은 오막살이에서 약초를 캐며 지냈습니다. 백운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깨어난 뒤로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심지어 그 뛰어난 추리 능력조차 모두 사라져버렸죠. 아이는 그저 맑은 눈을 가진 평범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천재적인 재능이 아깝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부모의 원한을 갚고 나라를 구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아이의 영혼이 이제야 비로소 평온을 찾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백운이는 이제 더 이상 피 묻은 흙을 보며 범인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들꽃의 향기를 맡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웃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운이가 마당에서 나무를 깎아 작은 장난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백운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엔 맛있는 산나물 비빔밥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달래도 듬뿍 넣어주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백운이가 장난감을 깎던 칼을 내려놓더니 제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 담벼락 밑에 묻힌 저 상자는 언제 꺼낼 건가요? 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종이들이 들어있잖아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운이는 다시 예의 그 날카롭고 명석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해온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을까요? 자, 백운이가 가리킨 담벼락 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기억을 잃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자의 평온을 위해 기억을 잃은 척했던 것일까요? 이제 백운이가 숨겨두었던 진짜 마지막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이 나라를 또 한 번 뒤흔들 기록일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마지막 조각일지. 청취자 여러분, 백운이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맑은 눈을 하고 저녁 메뉴를 묻던 아이가 갑자기 서늘한 눈빛으로 담벼락 밑의 비밀을 꺼내놓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 구석의 흙을 파헤쳤습니다. 깊게 파내려가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찰 뭉치와 옥으로 만든 작은 호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호패에는 백운이의 본래 성씨인 이 씨가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백운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기억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저 때문에 평생을 긴장 속에 사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백운이의 고백은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이는 3년 전 그 비극적인 밤, 자객들에게 쫓기면서도 마지막을 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상자 속의 서찰들은 영의정의 무리가 차마 없애지 못한 왕실의 비밀 서신들이었습니다. 당시 임금님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의 명단과 그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거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놓인 호패였습니다. 그것은 임금님께서 백운이에게 직접 내리신 새로운 신분증이었습니다. 백운이가 한양에서 그 소란을 겪을 때 이미 임금님께서는 이 아이의 천재성을 알아보시고 비밀리에 신분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백운이는 죽은 것으로 위장한 채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저를 구하셨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저도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백운이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암행어사라는 직책 때문에 평생을 숨어 다니고 범죄자들을 쫓느라 마음 편히 주무시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저는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악의 무리는 소탕되었고 세상은 우리를 잊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추리 천재라 불리던 이 어린 영혼이 자신의 천재성을 감추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들의 거짓말을 빤히 보면서도 모르는 척 웃어야 했고, 날카로운 직관이 꿈틀거릴 때마다 스스로를 억눌러야 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그 상자를 다시 깊은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 안에 든 비밀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백운이는 정말로 평범한 산골 청년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을 해결하지도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나무를 하고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저희 오막살이를 찾아와 기이한 일들을 상담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백운이는 허허 웃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툭 던지는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잃어버린 소를 찾게 해준다는 사실을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백운이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저를 부르네요. 아버지, 달이 참 밝습니다. 술 한잔 올릴까요? 저는 아이의 부름에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암행어사도 추리 천재 소년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순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부자일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으나 사랑을 위해 그 눈을 감기로 선택한 한 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드러내야 할 진실도 많지만 때로는 덮어두어야 할 평온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백운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내일 밤에는 이 산골 마을에 또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요? 백운이와 제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가슴 서늘한 추리의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소소하고도 기이한 뒷이야기들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부디 평온한 구름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연 백운이가 숨긴 마지막 비밀이 또 무엇일지, 그리고 그 아이의 재능이 다시 세상에 쓰이게 될 날이 올지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